시사할 때부터 심상치 않더니 개봉된 이후에도 판타지 명작 반지의 제왕에 비견될 정도로 높은 칭찬을 받고 있는 듄 파트 2. 도대체 어느 정도 영화가 나왔길래 그렇게 호들갑이지? 궁금하다면, 그래서 보러 갈 거라면 당연히 듄 파트 1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준비한 듄 파트 2 관람을 위해 정리한 듄 파트 1 세계관과 간단한 내용 정리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일단 제가 정리해 드릴 거는 원작 소설의 세계관이 아니라, 이건 저도 다 읽었는데 요거 정리하려면 진짜 길어져요. 뭐가 너무 많아. 요걸 축약, 각색한 영화 버전의 세계관과 내용을 정리해 드릴 거예요. 요거 참고하시고요. 요 시리즈는 원작도 그렇고 굉장히 방대한 설정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 현실 세계랑 좀 동떨어진 듯한 우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관에 몰입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정보가 제가 일반적으로 올리는 시리즈 정리보다 조금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알고 안 알고가 몰입도에 굉장히 큰 차이를 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얘기, 뭐 지명, 이름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략적으로 감을 잡은 상태에서 영화를 보러 가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참고하시면서 먼저 스토리 정리부터 가보죠. 듄의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귀한 자원을 얻을 수 있는 행성 아라키스라는 행성을 배경으로 진행돼요. 이 아라키스라는 행성은 사막 행성이거든요. 이것조차 굉장히 환경적으로 어려운데 여기 행성을 다스리는 지배자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혹해요. 하코넨이라는 성씨를 가진 귀족 가문이죠. 여기에 수장은 하코넨 남작. 근데 이 하코넨 남작은 주로 이 아라키스보다는 자기 본거지 기에디 프라임이라는 행성에 있는데, 이거 안 외워도 돼요. 이 행성 이름 많이 안 나와요. 아무튼 이 하코넨 남작의 조카 라반이라고 있어요. 왠지 모르게 이제 마블의 드렉스를 닮은, 근데 허옇게 얼굴이 변해버린 그런 느낌의 인물인데, 얘가 요 행성을 원래 좀 다스리고 있었죠. 삼촌의 지시를 받아가면서. 근데 남작도 그렇고 라반도 그렇고 이 집안 사람들이 다 포악해요. 그러니까 이 지배가 굉장히 좀 폭력적으로 진행됐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못된 하코넨 가문이 갑자기 이 행성을 떠나게 됩니다. 왜? 우주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가 하코넨 보고 떠나라 그랬거든요. 황제가 명령하면 따라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귀족이라도. 그렇게 하코넨이 떠난 아라키스 행성의 새로운 지배자로 독수리 문양을 상징으로 사용하는 아트레이데스라는 가문이 새롭게 부임을 해옵니다. 미국 사람들이 만든 영화인데 상징이 독수리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얘는 착한 애들이겠죠.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주인공이겠죠. 맞아요. 이 아트레이데스 가문은 굉장히 살기 좋은 행성에 있었는데 똑같이 황제가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아라키스 행성의 새로운 지배자로 부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트레이데스 가문의 수장은 레토 공작이라는 사람이거든요. 하코넨 남작이랑 다르게 이 레토 공작은 굉장히 착한 심성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전 지배자랑 다르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 척박한 땅에서 사람들의 마음도 얻고 자리를 잡아가요. 아니요,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건 함정이었거든요. 우주제국의 황제랑 하코넨 남작이 짜고서 이 레토가 다스리는 아트레이데스 가문을 몰살시키려고 판 함정이었어요. 이면 어느 정도까지 공조가 되냐면, 황제 직속 사다우카라는 굉장히 강력한 특수부대가 있어요. 얘네가 아예 하코넨 병사들이랑 힘을 합칠 정도로 몰래 공조를 강하게 하고요. 심지어 하코넨 쪽의 음모로 인해서 아트레이데스 집안 내부에서 배신자가 생깁니다. 결국 이 모든 게 맞아떨어져서 아트레이데스 가문은 하루아침에 그냥 멸망해버리고 말아요. 없어져요, 가문이. 레토 죽어요. 진짜 가문 멸망인 줄 알았어요. 살아남은 아트레이데스 가문의 생존자가 있었거든요. 제시카라고 레토 공작의 연인입니다. 근데 정식적으로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아서 공식 타이틀은 레토 공작의 첩으로 분류가 되는 사실혼 관계의 여인이 있습니다. 살아남았고요. 또 폴이라고 제시카랑 레토 공작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있어요. 역시 살아남습니다. 이 모자가 같이 막 공격이 이루어질 때 여기저기 도움을 받아서 기적적으로 살아남는 데까지는 성공을 해요. 근데 자기네가 발붙여야 되는 가문이 통째로 없어졌잖아요. 이 행성을 다시 하코넨이 쳐들어와서 장악해버렸거든요. 도시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 애초에. 그래서 두 사람은 일부러 광활하게 펼쳐진 아라키스의 사막 깊숙한 곳으로 더 들어가 버립니다. 왜냐? 사람이 살 수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인 그 척박한 아라키스의 거친 사막에 거주하면서 오랜 시간 하코넨에게 지배와 탄압을 받아온, 그래서 게릴라 전술로 항상 하코넨과 싸우고 있는 프레멘이라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살 수 있다, 어쩌면 복수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프레멘을 찾아 헤매던 제시카와 폴은 운 좋게 한 프레멘 정찰대와 마주치게 됩니다. 이들의 리더는 스틸가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스틸가라는 사람은 정찰대를 이끄는 사람이기도 하고 실제 프레멘이라는 커다란 민족의 리더 중 한 명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아라키스에 새로 부임해온 레토 공작이랑 마주친 적도 있어요. 그때 폴이 옆에 있었고 서로 알아봤겠죠? 스틸가 쪽 사람들은 얘네를 받아들이냐 마느냐를 두고서 살짝 갈등이 좀 있어요.
당연히 프레멘 사람들과 모자 간의 기싸움도 있었고요. 결국 제시카와 폴은 우리도 우리 나름의 쓸모가 있다, 우리도 전사다 라는 걸 증명해냅니다. 그 자리에서 싸움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폴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1대1 정식 결투에서 사람을 죽이는 경험까지 하게 돼요. 자미스라는 이름의 프레멘 전사랑 싸웠는데 그 사람을 이기게 되죠. 자미스는 죽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가치가 증명되었기 때문에 제시카와 폴은 스틸가의 정찰대에게 거두어지고요. 일단 스틸가는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자신들의 본거지로 돌아가기로 해요. 그리고 제시카와 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트레이데스 가문의 생존자로서 언젠가 하코넨에게 복수하게 될 날을 꿈꾸며 프레멘이 자기 편이 되기를 바라며 스틸가가 다스리는 프레멘 거주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1편이 끝납니다. 이게 큰 흐름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이해가 가셨나요? 안 됐다! 앞에 거 한 번만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됐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돼요. 좀 디테일한 세계관과 설정들, 인물들을 추가해 드릴게요. 먼저 설정상 중요하게 아셔야 될 거, 스파이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영화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 스파이스 때문에 벌어졌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아까 아라키스 행성을 설명할 때 귀중한 자원이 나는 사막 행성, 척박한 행성 뭐 그런 말을 했죠? 이 귀중한 자원의 이름이 스파이스예요. 이 듄 세계관의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먼 미래거든요. 1191년 막 이래요. 우리 세상에 기반을 뒀다고 해도 지금으로부터 한 8000년 이후의 얘기죠.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온 우주의 생명체가 살고 있고 서로 교류를 하며 살고 있어요. 근데 우주 행성끼리 교류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우주 여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 우주 여행은 우주 항법사라는 사람들의 특별한 능력을 통해서 진행되거든요. 근데 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환각제가 필요해요. 그 환각제가 바로 스파이스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스파이스라는 물질은 전 우주를 통틀어서 아라키스 행성의 사막 지역에서만 발견이 돼요. 우주가 이만큼 넓은데, 무한한데, 얼마나 넓은지 아직도 모르는데 여기를 오가려면 이 조만한 행성의 사막에서만 발견되는 자원을 써야 되는 거야. 당연히 이 스파이스라는 물질이 우주에서 가장 값비싼 자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원래 이 행성을 지배하고 있던 하코넨 가문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과 돈을 갖고 있었을지, 황제가 명령해서 하코넨이 떠나고 아트레이디스가 새로 부임했던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을지 감이 좀 잡히시죠? 근데 이 스파이스라는 물질을 우주 여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식사 때마다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프레멘. 아까 내용 설명할 때 말씀드린 아라키스 사막 지역에 사는 거주민들이죠. 사실 이 황제나 하코넨 가문 사람들은 프레멘이 그렇게 안 많은 줄 알아요. 아라키스 전역 뒤져봐야 한 몇만 명 있을까? 정도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이 행성에 몇백만 명이 살고 있어요. 평소에 굉장히 모래 속에 잘 숨는 기술을 갖고 있기도 하고, 이 사람들의 거주지가 시에치라고 불리는데 이 시에치가 굉장히 큰 동굴이거든요. 밖에선 안 보여. 근데 이런 시에치가 아라키스에 수백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모를 뿐이에요. 얼마나 많은 프레멘이 이 안에 살고 있을지. 근데 여기 부임해 왔던 아트레이데스의 레토 공작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그걸 알았었고, 이 대단한 민족이 내 편이 된다면 우리는 막강해질 것이다 라는 계산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죠. 아무튼 굉장히 척박한 사막에서 버텨온 사람들이니만큼 생존력이 강하고요. 역시 같은 이유로 사막에 살기 때문에 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입니다. 이게 뭐 어느 정도냐면은 프레멘 사람이 여러분을 만났어요. 여러분 앞에서 침을 뱉는다? 한다? 이건 여러분에게 최상급의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내 몸 안의 수분을 버렸으니까 당신을 위해서. 이 정도예요. 몸에서 나오는 땀과 눈물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항상 몸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분을 재활용해서 다시 먹을 물로 만들어주는 특수한 사막복을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기술력도 굉장히 좋고요. 사막에서 살아남는 기계들을 되게 잘 만들어요. 심지어 아까 내용 설명할 때 폴과 제시카가 자신들의 가치를 싸움을 통해서 증명했다 그랬죠. 왜냐? 프레멘은 하나같이 다 전사예요. 얘네들이 싸우는 걸 사람들이 잘 못 봐서 그런데 굉장히 센 전투민족의 속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잠재력에 대해서 아트레이디스 사람들만 알고 있을 뿐 하코넨이나 황제 쪽 사람들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프레멘 사람들의 목표, 꿈, 너무 모래밖에 없는 자기네 아라키스 행성이 초록빛으로 가득한 낙원으로 변하는 게 꿈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한 기술을 연구도 한 적이 있었고요. 이걸 항상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행성에서 스파이스가 발견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프레멘 사람들 말고는 전 우주에서 그 누구도 이 행성이 초록빛으로 변하는 걸 원치 않죠. 이게 사막으로 남아있어야 사막에서 나는 스파이스를 얻을 수 있으니까. 심지어 이 행성을 지배하기 위해 누가 있었다고요? 하코넨 사람들.
너무 잔혹한 하코넨 가문이 왔고, 당연히 프레멘 사람들은 하코넨 가문에 대한 증오심이 있고요. 그런 프레멘 사람들은 항상 스파이스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걸 계속 섭취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 스파이스가 자신들의 건강을 유지해주는 정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고요. 그들의 삶에. 이걸 계속 섭취하다 보니까 스파이스 과다 섭취의 부작용으로 프레멘 사람들 하나같이 눈이 파랗습니다. 이걸로 구분할 수 있어요. 프레멘이다 아니다. 그런 외모적인 특징도 있는 게 프레멘이다. 그리고 이런 특별하고 굉장히 아싸 기질을 갖고 있는 민족에게, 심지어 행성을 지배하려는 귀족 가문에게 반감을 갖고 있는 프레멘 사람들에게 대귀족 가문 출신인 폴과 제시카가 받아들여졌다 그랬죠. 이게 왜 가능할까? 아주 오래된 예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프레멘 사람들 사이에는 언젠가 이 사람들을 이끌고 아라키스를 낙원으로 변화시킬 위대한 예언자, 구원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었어요. 옛날부터. 영화를 보실 때 리산 알 가입, 마디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게 다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리산 알 가입이라는 프레멘 말이 외계의 목소리란 뜻이거든요. 근데 제시카랑 폴 누구야? 다른 행성에서 왔죠. 외계의 목소리죠. 사람들이 오 해요. 이 표현뿐만이 아니에요. 예언에 적혀져 있는 글귀를 디테일하게 좀 비교를 해보니까 자꾸 이 예언이 제시카랑 폴한테 너무 잘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레멘의 리더 중 한 명인 스틸가는 일단 얘네 둘을 우리 본거지로 데리고 가자 한 거죠. 예언에서 묘사하는 듯한 모자가 나타났고, 그렇다면 이들 중에 아들인 저 폴이라는 애는 진짜 우리들의 리산 알 가입, 메시아일지도 모르니까 너무 운이 좋지 않아요? 자기는 사실 전쟁에서 패해갖고 살아남은 생존자인데 망명하려고 부탁하러 온 건데, 운 좋게 이 사람들의 종교적 신념이 말하는 예언자의 형상이 자기네였어. 가만히 있었는데 좋게 해석이 돼. 나 자체가. 왜 이렇게 운이 좋을까요? 이 두 사람은. 이게 운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 예언은 의도적으로 심어진 예언이었어요. 이게 뭔 소린가? 이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왜냐? 이 우주에는 베네 게세리트라는 굉장히 강력한 집단이 존재하거든요. 이 집단은 수천 년 동안 존재해온 집단이거든요. 우주 전역에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 멤버가 언젠가 요 행성에 올 때에 대비해서 이 행성에 저 옛날부터 예언을 가짜로 심어뒀던 거죠. 베네 게세리트 사람이 하는 행동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마치 예언 속 예언자의 능력과 똑같이 보이게 만들어줄 가짜 예언들. 그리고 이 발현된 예언은 폴과 제시카에게 딱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 제시카가 베네 게세리트의 일원이거든요. 이 베네 게세리트는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집단이에요. 그리고 이 집단은 마녀라는 멸칭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특별하고 유니크한 능력들을 갖고 있죠. 아주 어렸을 때 뽑혀서 훈련을 받고 정식 베네 게세리트가 되면 엄청난 양의 지식과 강력한 전투 능력을 갖게 되는 건 기본이고요. 목소리라는 특수 기술을 이용해서 자기 목소리가 들릴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을 조종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 외에도 베네 게세리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선보여지지가 않았어요. 마녀라고 불릴 정도의 사람들이니까. 워낙 베네 게세리트 출신들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 집단의 리더격인 데모, 왕엄마죠? 데모라는 분은 아예 우주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의 최측근이에요.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진실감별사라고도 부르는데, 황제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판별해 주기도 하고, 아예 황제가 그려야 될 정치 게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기도 하고, 대단한 집단이에요. 데모가 되면 그 위치까지 갈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일반 베네 게세리트 사람들은 전 우주로 퍼져서 각 지역, 각 행성을 다스리는 귀족들의 아내가 돼요. 그걸로 시집을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데모가 황제에게 하는 것처럼 자기 남편의 정치 게임을 적극적으로 서포트 해줘요. 이상하죠?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자기네 제국을 만들 생각을 안 하고 기껏 하는 게 어딘가에 시집 가서 그쪽 귀족을 서포트하는 거지? 왜 그러지? 여기에도 이유가 있어요. 큰 이유가. 베네 게세리트 존재의 이유랑도 맞닿아 있는데요. 이들은 궁극의 인간, 최강의 예언자를 자신들의 능력으로 만들고 싶어 해요. 어떻게 만드느냐? 유전자 디자인과 수정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전 우주 귀족들의 아이들을 출산하는 방식으로. 이 집단이 수천 년 동안 존재했다 그랬잖아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 계획 하나 갖고 전 우주에 있는 귀족들의 혈통을 섞은 거예요. 자기네 계획대로 아이들을 출산하면서. 베네 게세리트 일원은 자기가 딸을 낳을지 아들이 낳을지도 조종할 수 있거든요. DNA를 정말 섞어 온 거예요. 자기네들이 바라는 예언자 퀴사츠 헤더락을 만들기 위해서. 이 집단이 했던 계산에 따르면은 요 퀴사츠 헤더락이 되려는 남자여야 맞고요. 이 아이는 베네 게세리트조차 볼 수 없는 미래와 과거를 모두 꿰뚫는 위대한 예언자가 될 존재였어요. 최강의 유전자. 당연히 제시카도 이 계획에 따라서 레토 공작에게 시집을 갔던 거고요. 역시 계획에 따라서
딸을 낳아야 됐었거든요. 하지만 제시카는 레토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레토의 가문의 대를 이어줄 아들을 낳습니다.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 아이가 바로 폴 아트레이데스죠. 그리고 폴이 뭐죠? 이 영화의 주인공이죠. 무슨 말이겠어요? 제시카의 사랑으로 인한 돌발 행동이 낳은 폴. 이 아이가 어쩌면 퀴사츠 헤더락일지도 모른다 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그런 징조가 좀 보여요. 뭐 이런 계획이 아니더라도 일단 폴은 대단한 집안의 대단한 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트레이데스 집안의 충신들, 대귀족이니까 우주 최고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 사람들에게 지식, 교양 배우고 최고의 전사에게 전투 배우고 기본적으로 좋은 인재예요. 정말로. 뭐 어느 정도냐면은 이 집안에 거니 할렉이라고 위대한 우주의 전사가 한 명 소속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폴의 전투 스승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 사람이 맨날 폴에게 잔소리하던 게 있어요. 문을 등지고 있지 마세요. 언제 공격당할지 모릅니다. 뭐 이런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럼 폴이 항상 난 문을 등지고 있어도 아저씨 발소리는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어릴 때부터 말할 정도로 감각 자체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우월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폴이 어려서부터 엄마인 제시카에게 베네 게세리트 훈련도 받으면서 자랐다? 원래 그렇게까지 훈련시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시카가 몰래 또 그런 훈련을 시켜준 거야. 얼마나 폴이 특별하게 자랐겠어요. 그 덕분인지 폴은 어렸을 때부터 예지력을 갖고 있는 꿈을 꾸기도 했었거든요. 실제로 아라키스에 오기 전에 아라키스 행성에 관한 꿈을 꾼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 꿈속에서 어떤 여자애도 막 봤었거든요. 쟤 뭐지 했는데 실제 아라키스에서 스틸가의 정찰대에 마주쳤을 때 그 여자애가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걸 알게 돼요. 찬이라는 이름의 프레멘 전사였죠. 이렇게 폴이 왜 미래를 조금씩 보지? 이런 현상이 좀 있었어요. 결국 이런 특별한 폴의 존재는 베네 게세리트의 리더 데모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이 데모가 직접 폴을 찾아와서 얘가 퀴사츠 헤더락에 자질이 있는지 시험까지 하게 만들어요. 이 시험이 되게 간단하면서도 무서운 시험인데 한 손을 검은색 상자에 집어넣어요. 근데 이걸 집어넣는 순간 이 아이의 목에 독이 묻어있는 가시를 바로 갖다 댑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손을 빼면 너는 가시에 찔려 죽어. 손을 끝까지 안 빼고 있으면 너는 시험을 통과해. 되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 상자가 뭐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엄청난 죽음 이상의 고통을 주는 장치예요. 근데 폴이 이 시험을 통과해버리죠. 이 베네 게세리트들이 사용하는 멘탈 케어법이 있어요. 자기네 기도문이 있거든요. 공포는 마음을 죽인다. 공포는 무엇이다. 공포는 무엇이다. 이렇게 되는 기도문 같은 게 있는데 엄마한테 또 배운 게 있어서 요거를 활용해서 공포를 이겨냅니다. 시험을 통과했죠? 그러니까 데모도 약간 설마 진짜 얘가 퀴사츠 헤더락 가능성? 아니야. 뭐 이런 애매모호한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럴 때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지죠. 폴이 가족들과 함께 아라키스로 이주했잖아요. 그리고 여긴 스파이스가 천지에 깔려 있잖아요. 사막에. 그리고 이 스파이스가 뭐라고요? 환각제입니다. 우주 항법사들이 이걸 쓰는 게 왜 쓰는 거냐면 예지력을 발동시키려고 쓰는 거예요. 안전한 우주 경로를 찾기 위해서. 근데 예지 잠재력이 이만큼 큰 폴이 스파이스에 노출이 됐어요. 이게 폴의 능력을 확 개방시킵니다. 폴이 막 무아지경에 빠져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범위의 시공간을 넘나들기 시작해요. 봐요, 이런 것들을 좀. 그러면서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새삼 자신의 어머니가 속해 있는 이 집단이 또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한 짓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괴물을 탄생시켰어. 여기에 대해 분노를 하는 모습이 또 1편에 잠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폴은 자신의 이런 존재에 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할 수가 없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그런 특별한 본인의 존재 덕분에 스틸가가 이끄는 정찰대가 그를 받아들여 준 거고요. 또 그 덕분에 폴은 아버지가 그토록 원했던 사막의 힘, 프레멘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 기쁜 소식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개념 짧게 2개만 다루고 영상 끝냅시다. 영화 봐야 되잖아요. 바로 갈게요. 하나, 보호막. 엄청 많이는 아닌데 중간중간 계속 등장할 거예요. 이 세계관에는 보호막이 있습니다. 개인용 보호막도 있고 비행선, 우주선용 보호막도 있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여요. 근데 이 세계관의 보호막은 하나 재밌는 게 속도에 따라 다르게 반응합니다. 빠르게 다가오는 물리적 타격은 튕겨내요. 물론 맞은 사람이 이렇게 영향은 받지만 실제로 상처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느리게 오는 물리적 공격은 그냥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보호막을 해제하고 싸우면 모를까 보호막을 하고 싸움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빨리빨리 움직여서 얘를 제압한 다음에 마지막 결정타는 천천히 날립니다. 기계에도 똑같아요. 폭탄이 터지거나 이럴 때 폭탄이 빠르게 날아가요. 근데 보호막에 마주치는 순간 속도가 느려집니다. 진동으로 천천히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터져요. 요런 다른 영화의 보호막과는 좀 다른 특별한 재미가 이 안에 있거든요. 많이 나오진 않아도 비주얼적으로 보호막이 나올 때 요런 거 관심 있게 보시면 재밌을 거고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 모래벌레. 듀운이라는 세계를 상징하는 이미지 중에 하나예요. 정말 특별한 생명체. 프레멘 언어로 샤이훌루드라고도 불리는 요 생명체는 문자 그대로 모래에 사는 벌레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큰 벌레죠.
너무 커서 사람 삼키는 건 너무 쉽고요. 스파이스를 채취하는 거대한 기계를 그냥 한 입에 삼킬 수 있을 정도로 커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막에서 이 친구들을 마주쳤다? 나를 향해 다가온다? 죽는 거예요. 못 도망가. 날아서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닌 이상 그냥 죽었다 생각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인간이 사막에 떨어졌을 때 이 모래벌레에게 죽고 싶지 않다면, 나는 차라리 수분 부족으로 죽고 싶다 하면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얘가 안 나타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불규칙적인 소리를 내야 돼요. 이 모래벌레들은 규칙적인 소리에 반응해서 달려오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스파이스를 수확하는 기계들에 끌려서 얘네를 공격하는 거기도 하고요. 인간이 사막을 일정한 보폭으로 걷거나 뛰면은 리듬이 생기잖아요. 이거에 반응해서 사람을 잡아먹으러 오기도 해요.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에 내가 얘를 부르고 싶다, 일정한 리듬의 소리를 내면 되겠죠. 그래서 프레멘 같은 경우에는 모래벌레를 나타나게 하고 싶을 때 얘네를 나오게 만드는 특별한 기계를 쓰기도 해요. 일정한 소리를 내는. 영화를 보시면 등장할 거예요. 근데 이 위험한 모래벌레가 있는 사막에서 프레멘들은 거주를 해왔다 그랬잖아요, 오랫동안. 왜 가능할까? 프레멘들은 모래벌레와 함께 사는 법을 익혔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사막을 걸을 때도 규칙적으로 걷지도 않아요. 모래걸음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불규칙적인 걸음걸이가 있거든요. 요거를 익히면 사막을 걸어가도 모래벌레가 모릅니다. 프레멘들은 요것도 익힌 사람들이고요. 심지어 무조건 피해야 되는 존재, 샤이훌루드, 모래벌레. 근데 프레멘들은 이 모래벌레를 타고 다니기도 하는구나. 얘를 말처럼 이동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프레멘들은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상황이 잠깐 등장합니다. 1편 마지막에. 도대체 이건 정말 뭐였는지, 가능한 건지 이제 2편을 보면 본격적으로 알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렇게 듀움 파트 2를 보기 위한 듀움 파트 1의 설정들과 내용들 생각보다 좀 세세하게 다뤄봤습니다. 일단 끝까지 보셨다면 너무 감사하고요. 고생하셨고요.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완전히 다른 비주얼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몰입하시기 위해서는 조금 길어도 요 정도 디테일들 한번 훑고라도 가시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잠깐만. 깜짝이야. 순간 녹음창이 내려가 있어서 녹음이 안 되고 있나 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금 50분을 혼자 떠들었는데. 아무튼 부디 이 영상이 듀움 파트 2를 보러 가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면서,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면서, 혹시 재밌게 보셨다면, 이미 보고 오셨다면 또 어떻게 보셨는지 감상평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천재의 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